안녕하세요. 네, 정혜명 노무사입니다. 네, 제 8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대응하기 교육을 맡게 된 정혜명 노무사이고요. 오늘 이제 임금 및 퇴직금 그 임금 체불에 관련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제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잘 보이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걸 이제 왜 준비했냐면요. 각각의 이제 고용노동부 이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를 찾아가셔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를 찾아가셔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이는 대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네. 임금체불, 퇴직금, 수당, 주로 이제 금전,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네, 고용노동지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있는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부당하게 계약 해지, 해고나 부당한 징계, 뭐 정직이라든지 이런 징계를 당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노동지청에 가시는 게 아니고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부당해고 혹은 부당한 징계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가셔야 되는데 이 고용노동지청은 지역별로 주로 이제 시군구 그 지역별로 몇 개를 하나 묶어가지고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 없고 안산 고용노동지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노동위원회는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이렇게 광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조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해고가 되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1개월 30일 전에 예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예고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0일분의 이제 통상임금 이걸 보통 이제 해고수당, 해고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30일 전에 예고가 안 됐으면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돈이잖아요. 해고 예고 수당.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것은 해고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노동위원회로 가시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지청으로 가셔서 이건 이제 청구하셔야 된다. 달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센터가 있는데요. 이 고용센터는 주로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실업급여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고용센터에 가시고 또한 이제 그 동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그 H2 비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구직 등록을 하는 기관이 고용센터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별로 고용노동지청, 노동위원회, 고용센터별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괜히 안 그러면 2번 발걸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노동법, 노무관리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은 전제가 뭐냐? 근로자임을 전제로, 노동자, 일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자가 아닌 분들,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이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을 근로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월급이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단시간, 하루에 서너 시간 짧게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간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파견 근로자,
일하는 회사와 내가 소속된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파견업체나 용역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 가서 일을 한다. 이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파견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도 네,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노동법들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뭐냐면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매우 현저하게 짧은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 보시면 일주 동안 4주를 평균해서 일주 동안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그러니까 15시간보다 낮은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왜 중요하냐? 보시면 이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흔히 퇴직금이라고 얘기하죠. 이 퇴직급여, 그 다음에 휴일, 주휴일, 주휴수당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차휴가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연차휴가, 주휴일 이런 것들이 적용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약속돼 있는 이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저희 동호분들 중에서도 학생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15시간 미만이잖아요. 주말에만 이틀 7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급여, 그 다음에 주휴일, 주휴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차휴가 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사업주가 일부러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짧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흔히 얘기하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적용 범위가 있어요. 자, 적용 범위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속지주의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땅에서 일하시는 회사와 직원분들은 국적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인종, 뭐 국적, 고향 이런 거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저희 동포분 혹은 외국인 이런 분들 설사 이분이 미등록 상태의 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이 적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국적이 러시아 분이신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무슨 뭐 프랜차이즈 무슨 사업이 있어서 이걸 한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지사를 설립하셨어요. 본사는 러시아에 있는데 한국에서 지사를 설립하셨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본사는 러시아 법이 적용될 것이고, 그죠? 한국에 있는 지사는 한국의 법이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속지주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이 노동관계법에서 아까 간병인분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질문 중에 간병인분들. 그러니까 저희 고려인 동호분들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그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현재 이제 그 저희 동포분들 특히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간병인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저희 고려인 분들도 이제 간병인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자, 보시면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정말로 동거하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서로 같이 사는 친족끼리, 가족끼리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 문제에 국가의 법이 개입하는 게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족끼리 무슨 사업을 하신다 이런 경우에는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이 동거하는
가족들, 아빠랑 자녀분들이 일을 하는데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혹은 뭐 일부러 자녀에게 월급을 안 줬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지 아빠가 그 일하는 자식에게 월급을 안 줬다고 해서 자식이 아빠를 노동부에다 신고하는 건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가사 사용인, 네, 간병인도 일반적으로는 가사 사용인이죠. 네, 그래서 이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간병인들 중에서 특히 그 개인 간병을 하시는데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뭡니까? 사용하시는 그 환자의 보호자나 환자로부터 고용돼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 간병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들은 가사 사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는 해당이 돼요.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근로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가사 사용인은 근로자는 맞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1년 이상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을 한다 할지라도 퇴직금이나 이런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동일한 간병 업무를 하시는데 그 뭡니까? 보호자나 환자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병원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을 예외적으로 직접 고용해서 병원에서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병원의 직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설사 간병인이라 할지라도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고 예,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다 적용이 되고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만 계속 말씀드리면 한 30분 말씀드려야 돼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 회사의 규모, 직원 수, 근로자 수에 따라서 4인 이하,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X 쳐져 있는 조항들이 있죠. 이 조항들은 4인 이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회사라는 거죠. 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5인 이상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주휴일, 휴게시간, 뭐 퇴직금,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하면 안 된다는 거나 근로시간 관련된 주 52시간제 혹은 근로시간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것들을 이 시간의 근로를 했을 경우에 가산임금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든지 이런 주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4인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영세한 회사들이죠. 이런 데들은 가급적이면 가지 마십시오. 네, 영세한 곳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는 가급적이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조항들을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되면 제가 뒤에 말씀 좀 드릴 거긴 합니다만은 주된 근로 조건들이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다 기왕이면. 네네. 다만 퇴직금, 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이런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 그 다음에 주휴일과 관련된 주휴수당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네,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네. 고용노동지청으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고용노동지청으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시면 보통 진정과 고소로 나뉘어집니다. 고소, 고발로 나뉘어져요.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걸 고소라고 하고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 예, 부모님 혹은 뭐 친구 이런 분들이 회사를 신고하는 걸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고요. 크게는 진정과 고소로 구분이 좀 되는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둘 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가지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뉘앙스는 어감이 좀 다릅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네, 첫 번째 진정 같은 경우에는 진정재개가 있는데 제가 임금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으니까 고용노동부에 가서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민원을 넣는 걸 진정이라고 해요.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진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고소나 고발은 뭐냐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임금체불 이 상태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진정은 주로 이거에 대한 해결, 돈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뉘앙스 자체는 예, 이런 건데 반해서 고소나 고발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들어가는 걸 주로 고소 고발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노동법과 관련된 경찰이에요. 네네.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로 주로 가거나 그런데 이런 임금이나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일종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이 진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을 네, 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진정은 네, 기본적인 처리 기간이 25일입니다. 네, 그리고 일회 연장은 가능한 일, 기본적으로 25일 이내에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진정을 했는데 상대방 사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그날 거기에 못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조금 이제 연장되거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고소고발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기본적으로 조사나 이런 걸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청 소송의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예, 그래서 검찰까지 넘어가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리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된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네, 고소고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처벌이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한 8, 90%는 진정 접수를 하기 일반적입니다. 진정으로 접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요. 뒤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고용노동지청에 네, 진정서 혹은 고소장 같은 것들을 접수해야 되는데요. 이 접수 방법은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우편이나 팩스로 이 진정서나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전달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경찰이 이제 배정이 되는데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서 나와서 조사를 하게 출석 요구를 보냅니다. 그래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이러이러한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오고요. 그렇게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기일에 고용노동부에 가셔가지고 당사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사장님과 피해자, 근로자, 우리 진정인 분들이 같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조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조사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걸 조서라고 하는데요. 이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중요한 게 조서 작성할 때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걸 보셔서 그 다음에 거기에 조서에
서명이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나 내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요구를 하셔서 그런 내용을 다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서 작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담당 경찰 감독관이 이 사건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고 인정이 되면 그 내가 진정인이 못 받은 임금체불에 대한 금품액을 확정을 합니다. 몇 달치 임금, 뭐 퇴직금 얼마, 뭐 무슨 수당 얼마 이런 것들을 못 받았다라고 못 받은 체불금품액을 확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지급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 고용노동부의 지급 명령, 지급 지시를 이행해서 지급을 하면요, 지급을 하면 그런 경우에 그 피해자인 진정인,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한 것을 취하할 수 있어요. 취소한다 이 말입니다. 이 취하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네네. 지급 지시를 고용노동부에서 내렸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애초에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지급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게,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처벌은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넘어가서 이제 벌금이나 이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 지급 명령에 따라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늦게 준 거에 대해서 괘씸해요. 그래서 비록 돈은 내가 받았지만 우리 사업주 사장님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취하 이걸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록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늦게 지급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을 안 한 것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아지겠죠. 지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담당 기관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임금 체불이나 뭐 진정 고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고용노동지청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지청에 하시면 되는데 어디에 있는 고용노동지청이냐? 우리 회사, 제가 사는 주소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제대로 변제를 하거나 지급을 하면 뭐 사건이 종료되거나 마무리가 되는데 이걸 지급하지 않으면 이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이 명칭이 이래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이걸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신청해가지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 지난번에 이제 법률 강좌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민사, 돈을 달라 이거죠. 금전적인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위치한 관할하는 법원에 원칙적으로 그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제가 사는 주소에 있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분들, 우리 고려인분들, 동포분들 중에서도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주로 법원 앞에 있습니다. 법원 앞이나 법원 근처에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이 민사소송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네,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라는 거 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업주에게 내가 못 받은 예, 임금이나 임금체불액이 얼마다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네네 사업주의 재산이 있으면 사업주 재산에서 그 돈을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업주가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이제 채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채당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채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네 일부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채당금이라는 것을 먼저 돈을 받는 제도도 있다. 네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당금은 제가 뒤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채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채당금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원래 임금, 체불임금에 대해서 돈을 사업주가 줘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일정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의 전액을 다 주지는 못하지만 퇴사 직전 3개월분의 임금과 그리고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있는 경우는 최종 3년분 퇴직금 혹은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네네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그 돈의 일부를 미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이걸 채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요즘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체불로 돈을 막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 그러면 거기 사장님도 돈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최근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돈을 많이들 받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채당금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채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회사를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회사이어야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 대상이어야 되는 사업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래야 되고 노동자는 임금체불이 발생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 채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10월 14일 이후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부터는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아도 채당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채당금은 크게 일반 채당금과 소액 채당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설명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긴 한데 자 보시면 일반 채당금은 금액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받은 데는 절차가 좀 복잡해요. 이거는 상당히 그래서 네, 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연령, 이 나이 보시면 퇴사 당시의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일반 채당금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퇴사 당시 연령이 40대인 경우에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해서 총 6달 6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서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래서 일반 채당금은 최대 40대인 경우에는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채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 소액 채당금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 700만 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 3년분 퇴직금 700만 원 합치면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을 다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이 소액 채당금은 상대적으로 받는 것이 쉬운데 어찌되었건 받을 수 있는 네네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채당금이라는 제도는 국적, 뭐 나이, 연령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어도 심지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액채당금 지급 절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찌되었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채당금, 일반 채당금이든 소액 채당금이든 이걸 이제 지급하는 최종적인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절차를 지켜서 최종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최단금에 대한 지급 신청 청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임금체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된다. 네, 누가 작성을 해야 되냐? 사업주의 의무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벌금을 받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님, 사업주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근로계약서는 그리고요, 하루를 일하든 이틀을 일하든 혹은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일을 해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근로자들 중에서는 기간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혹은 근무 시간이 좀 짧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이제 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이분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각각의 항목별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각각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한 명당 계약서 하나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몇백만 원씩 나와요. 근데 직원이 만약 10명이요? 그럼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근로자 동포분들도 계약서 제대로 안 챙기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계약서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고서 각종 임금체불에 대한 수당이나 금액을 계산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버리시면 안 돼요. 꼭 보관하셔야 돼요. 네네. 퇴사 이후에도 한 3년 동안에는, 제가 뒤에 이제 3년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3년 동안에는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그 비자가 있으신 H2 비자가 있으신 방문 취업 비자 동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 기간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에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라는 법률에 따라서 회사에 특례 고용 허가를 얻어서 고용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의 특례 고용 허가 받은 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년 근무하시고 다시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장된 기간 내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계약서가 아니라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거 이제 사업주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아도 아마 과태료 조항인가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용해서 근로계약을 작성을 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근로자 A가 있는데요. 입사한 지 단 이틀 만에 사업주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입사할 때는 식사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입사할 때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회사에 가니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이 돈을 내고 식사를 타먹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 얘기할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식사 회사에서 제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내 돈 내고 식사를 다 먹으면 한 달에 최소 10만 원 이상 비용이 나가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입사한 지 이틀 만에 네, 퇴사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퇴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 A가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예. 자, 이랬어요. 이틀 만에 나온 거예요. 자, 이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사업주는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한테 관련 서류, 이력서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급여 받으실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예, 그거를 바로 가져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식사 문제, 식대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틀 만에 퇴사하는 바람에 근로계약서를 못 작성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근로계약서를 안 작성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틀 만에 당사자가 나갔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까?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찌되었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에 맞았습니다. 보통 벌금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부과되거든요. 네. 그래서 벌금에 부과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 근로계약서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작성해야 돼요. 하루를 일해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파트타임 알바로 반나절을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주가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알고서 저 사장님 일부러 처벌받게 하려고 계약서에 사인 안 하고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근로자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물론 입증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런 경우는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임금체불 그리고 시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금체불 뭐냐? 예, 뭐 다 개념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기간이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뭐 다른 게 있습니다. 임금 지급 4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라고 한다. 네네. 그래서 원칙은 이런 경우 있어요. 임금지급 4대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임금은 본인 일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임금의 전액을 잘라서 지급하지 말고 그 전액을 지급하고 한국에서 일한 기간 장소에서 통용되는 그 나라 돈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임금 지불에 대한 4대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신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통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 이름으로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 현실에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이래도 나한테 지급하지 않고 나의 요청에 의해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본인에게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임금체불이라고 하고요. 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공소시효까지 말씀드리기엔 너무 네,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회사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임금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네, 내가 받을 사람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네, 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받은 임금, 돈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그 기간 내에 행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임금을 지급할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진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임금채권, 임금은 3년이에요. 3년. 네, 그래서 퇴사를 하거나 혹은 월드급 같은 경우에는 월급일 기준으로 해서 네, 3년이 지나면 네, 법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될 민사상 의무가 없어진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3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3년 안에 반드시 네,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3년이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까먹고 있거나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하다가 그때 사실은 무슨 수당, 연차휴가 수당 같은 게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셨죠? 사실 임금체불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퇴사한 지 2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났어도 아직 이 소멸시효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업주에게 내가 못 받은 연차수당 이런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네네. 형사적인 문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오늘 말씀드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다음에 질문이라는 게 나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금품청산 임금체불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기간은 퇴사하고 나서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하고 나서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회사에 저 퇴직금 주세요. 혹은 저 지난달 월급 주세요라고 하시면 네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임금체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임금체불 상태에 돼서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네네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네. 자, 사업주가 있는데요. 사업주 C가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퇴직한 직원 D에게 임금 1개월분과 마지막 급여죠. 임금 1개월분과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발생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직원 D는 기다리다가 퇴사 후 한 달 후에 고용노동부에 한 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 사례인데요. 어떻게 되었냐? 그 사업주 C는 사실은 잘못했잖아요. 직원한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돈이 있든 없든 어찌되었건 사업주의 의무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직원 D가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불만을 품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사실은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시정지를 내린 거예요. 몇 날 몇 시까지 임금과 퇴직금 지급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형사처벌, 벌금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직원 D는 사업주가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지금은 돈을 지급하지 못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을 해서 네네 근로복지공단에 네네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지급을 받고 1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주 C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공단이 대신 내준 체불 임금과 지원 이자까지 다 받아낸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사업주가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네, 형사처벌을 받는다. 첫 번째.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체당금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업주가 비록 지급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네네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그걸 뒤늦게 알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돈을 지급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처벌된 사례예요. 자, 사업주의 부지인지 혹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아차린 사업주가 네네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그 부족에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부랴부랴 지급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노동부에 신고가 돼가지고, 예, 그때 이제 신고한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찾아가가 지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 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게 확인된 거예요. 120만 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120만 원 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부과를 해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왜냐? 부족액을 지급을 했으니까요. 네, 자, 그랬다라는 건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사건은 간단한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 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네네, 설령 사업주가 그 위반된 금액,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에 위반됐다는 걸 알게 되면, 네네, 네, 설사 당사자와의 합의 혹은 합의를 인해서 피해자, 근로자가 저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우리 사장님 처벌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라는 의사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예, 할지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주에게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최저임금 위반은 이 법률 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죄가 있어도 반의사불벌죄가 뭐냐면 피해자가 합의를 보거나 이래서 그 가해자 사장님을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네네, 설령 죄가 있어도, 네, 검사나 경찰에서 처벌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각종 수당 미지급, 이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달해서 지급한 임금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반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사업주가.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지급하면 사장님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신고하면 당신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지급을 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노동자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의 수준을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최저임금은,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로 사용화가 있으면 모든 사업장에,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에요. 시급으로 따지면 8,720원이고요. 이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급이란 얘기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기준으로, 예, 주휴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네, 209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209시간. 네, 182만 2,480원이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계산한 버전인데 이게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면 182만 2,480원에 반절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요. 네, 그래서 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당 장사가 잘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8,500원을 받기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했을 경우에 이게 괜찮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8,720원보다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8,500원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 시간당 임금이 8,500원이 아니라 8,720원으로 바뀐다. 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8,500원을 지급한 그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예,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네, 뭐냐? 네,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 회사에 들어갔더니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래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수습기간이어서 임금이 원래는 얼마를 받는데 수습기간이어서 한 90% 지급합니다. 예, 원래는 최저임금인데 수습기간에는 3개월 동안 90%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속을 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반드시. 예, 1년 미만 6개월 이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저하해서 지급하는 거, 다운해서 지급하는 거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리고 수습기간이어야 돼요. 수습기간 없이 그냥 쭉 정식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중에 3개월까지만,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해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이해되시죠? 네네. 꼭 해야 되나요, 노무사님? 최저임금 10% 감액해서? 아니에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근데 사업주가 임금을 저하하기 위해서, 감액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 있죠? 네. 단순 노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설사 수습기간 중일지라도 최저임금 10% 감액하는 거 안 된다라는 예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의 속성이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하나 한 달을 근무하나 일에 하는 능률이 거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네, 수습기간일지라도 최저임금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최저임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에요. 네, 앞서서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약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5%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렇고요.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네, 191만 4,440원. 네, 드디어 최저임금 월급이 1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191만 4,44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습기간 중에 3개월 이내에 10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8,244원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간단하게 좀 알고 기억을 해 두시면 이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법적인 근로시간을 법에서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이 법적인 근로시간이다. 네, 이게 뒤에 나오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일반적인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제가 가산임금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이걸 좀 말씀드린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산임금, 시간의 수도,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바지에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연장근로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법정근로 시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 이거를 법적으로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간당 임금의 50%.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보면 되냐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쭉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이 토요일 날 근무는 우리가 흔히 연장 근로라고 하죠. 그죠? 자, 이게 연장 근로가 되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근무는 40시간을 넘긴 근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근무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연장 근로라고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휴일 근로로 갑니다. 이 휴일 근로는 개념이 이래요. 네, 뭐냐? 휴일날, 쉽게 해서 근로계약서나 그 회사의 규정, 사규나 이런 거에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들이 있어요. 주로 주휴일, 일요일이나 혹은 공휴일. 뭐 공휴일은 현재 뭐 100%다 예, 휴일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런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거는 휴일 근로라고 합니다. 자, 이걸 휴일 근로라고 하는데요. 자, 가산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인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휴일날 근무 시간이 좀 길어서 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가산율이 50%가 아니라 100%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휴일날 일했으니까 일한 거에 대한 대가 100%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율이 또 따로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에 걸려서 마지막 개념 야간 근로가 있습니다. 자, 야간 근로는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 무조건 걸쳐 있으면 무조건 야간 근로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 역시나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있잖아요. 네.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각 가산 임금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조건에 부합을 하면 가산율이 각각 적용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네, 그 주휴수당과 관련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이후에 다른 질문이 내는 것은 다른 질문들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주중에 입사하고 주중에 퇴사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업주 A씨는 외국 동포 B씨가 4월 1일 날 목요일 날 입사를 해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주말 끼고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짧게 근무하시면 맞아요. 자, 그랬는데 사업주는 우리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처음에 입사한 목요일 날 입사한 주의 일요일은 그 한 주를 다 풀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상이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주 4월 9일까지 일한 주 금요일까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만근을 하지 않아서 일주일을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소정근무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 휴일이어야 되는데 그 하루 쉬는 날을 유급휴일로 그러니까 임금을 쉬더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휴수당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네, 그건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랬는데 어떻게 되었냐? 근로자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그죠? 최소 일주일 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한 거죠.
날짜로 따져보면 그렇죠? 목, 금, 그리고 주말 띄고 월, 화, 수, 목, 금. 네. 근무일 수로 따지면 7일이고요. 그죠? 날수로 따지면 9일 근무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였고 재직 기간 중에 소정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어요. 재직 기간 중에 소정근무일을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라면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네, 하루치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이거예요. 네, 이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셨고 그 사이에 결근, 그러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결근을 하지 않고 개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사 일요일 날 그 주에 퇴사한 주의 일요일에 걸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하루치는 일주일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그 해당 사업주에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다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그걸 받아들여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사례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현실에 엄청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일당이나 이런 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일당이나 뭐 급여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래서 1급 혹은 시간급으로만 있다라면 설사 짧게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셨다. 예, 딱 일주일만 근무하셨다라면, 개근 없이 일주일 근무했다라면 주휴수당 하루분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하루분. 최저임금 8시간으로 따져도 대략 한 68,000원 정도 됩니다. 69,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고 챙기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뭐 시간이 더 허락되면 추가적인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 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임금체불 절차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임금체불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기본이 25일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1차는 감독관 직권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일 플러스 25일이죠. 그러면 50일이에요. 한 달이 넘죠. 네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신고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25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75일까지도 되는 거죠. 그럼 두 달이 훨씬 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고서 이 사건이 해결되는 시간은 최소 한 달은 걸려요. 사실은. 네. 보통 한 달 이상. 왜냐면 노동부에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사업주가 알아서 제때 빨리 지급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한두 달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